독일인의 사랑, 넷째 회상. 어떠한 사람의 인생이든 어느 한 시기에는 포플라가 서 있는 먼지나고 단조로운 포도를 스스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때가 있는 것이며, 그럴 때의 회상은 자신이 멀리 왔다는 것과 늙었다는 슬픈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생명이라는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는 한 그 자체는 항상 동일한 강이며, 변하는 것은 양쪽 강가의 경치뿐인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폭포가 곧 닥쳐오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아있어 우리가 그곳을 멀리 지나 고요하며 영원이라고 불리는 바다로 차츰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도 폭포에 쏴쏴 하는 굉음을 듣고 있는 듯이 느낀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는 우리에게 남아있어 우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생명력까지도 의연히 그 원천과 정력을 그 폭포로부터 얻은 것 같이 생각한다. 학창 시절은 지나갔다. 처음 대학 생활에 화려하던 시기도 지나갔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인생의 꿈도 지나갔다.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신앙이다. 인생이란 나의 작은 머리로 생각하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대신 나는 어느 것보다도 더 귀중한 영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인생에 있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비통이라는 것이 이 지상에 있어서 신의 편재를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신의 뜻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얻은 인생 훈이었다. 나는 여름방학 동안 나의 작은 고향의 마을로 돌아왔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아무도 설명할 사람은 없지만 재회, 재발견, 회상 등은 거의 모든 희락과 만족의 비결인 것이다. 처음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등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상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함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할 뿐 안정성이 없고 향락하려는 노력이 향락 자체보다도 더 큰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들은 음악을 오랜만에 다시 들으면 잃어버린 옛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오랜만에 드레스덴에 산 시스토의 성모상 앞에서 몇 년 전에 본 아기 예수의 무한한 시선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켰던 모든 감정을 다시 소생시킬 때라든가, 또는 학창시절 이후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꽃향기를 맡아본다든가, 그때의 음식을 맛보는 일에서까지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즐거움을 갖게 되어 현재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지, 낡은 회상을 즐기고 있는지 구별 못할 정도로 되는 것이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상이란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게 된다. 그러면 밀려오는 파도는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을 머나먼 과거의 해안으로 둥둥 띄워 보낸다. 탑 위에 종이 울리면 학교에 지각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다음 순간 곧 그런 걱정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기쁘게 여기게 된다. 한 마리의 개가 길을 건너 뛰어간다. 그 개는 옛날에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삥 돌아 피해가던 바로 그 개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물건을 파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팔던 사과는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간히 유혹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에 지금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지만 지금도 그것은 세상의 어느 사과보다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저 건너 낡은 집은 헐리고 새 집이 서 있다. 저 집은 우리의 늙은 음악 선생이 살던 집이었다. 그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느 여름날 저녁 같은 때 하루 일을 마친 그 성실한 선생님이 그 집 창가에 서서 이번에는 스스로를 즐기기 위해
즉흥곡을 연주하는 것을 남몰래 엿들었는데 그것은 퍽 즐거운 일이었다. 그 음악은 마치 하루 종일 꼭 닫아두었던 증기기관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 증기를 마음껏 무서운 힘으로 토해내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빠꼬라가 있었다. 옛날에는 퍽 크게 보였었다. 이곳에서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웃집 딸과 만났다. 나는 그때 그 소녀를 돌아본다든가 말을 건넨다든가 하는 일은 감히 꿈도 못 꾸고 있었을 때이며 우리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애는 참 어여쁜 소녀라고 부르고 있던 참이었다. 그 소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은 행복해졌고 더구나 옆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쯤 묘지로 통하는 그 작은 빠꼬라에서 나는 그 소녀를 만났다. 서로 한 번도 말을 건네보지 못한 사이인데도 그 소녀는 나의 팔을 붙들더니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함께 돌아오는 도중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그 소녀도 아무 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퍽이나 행복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런 때가 돌아와 그 어여쁜 소녀와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회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급기야는 그 회상이란 물결이 우리의 머리를 뒤덮고 가슴은 긴 한숨을 내쉬어 이제까지 생각하느라고 숨 쉬는 것마저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몽상의 세계는 얼마 안 있어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마치 새벽닭 울음에 놀란 귀신이 사라지듯이. 그때 내가 오래된 성을 지나 보리수 곁에 와서 말을 타고 있는 보초와 높은 층계를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회상이 떠올랐을까? 온갖 것이 그 얼마나 변했었더냐. 나는 벌써 여러 해 동안 그 성에 드나드는 일을 삼가했다. 후비는 돌아가시고 후작은 다스리는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여 이탈리아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자란 큰 공자는 영주가 되어 있었다. 그때 그의 측근자들은 젊은 귀족이나 장교들이었으며 그 공자도 이들과의 교제를 즐겨했기 때문에 옛 친구인 나와의 교제는 자연히 멀어졌다. 그 외에도 우리 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 즉, 나도 독일 국민 생활의 결함과 독일 여러 정부의 비정을 처음으로 아래챈 젊은이들처럼 자유당의 상투어를 배웠던 것이다. 예로부터 이런 일은 이 성에 있어서나 엄격한 목사의 가정에 있어서나 비속한 언동이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여하튼 나는 오랫동안 저 층계를 올라가지 않았었다. 그러나 저 성 안에는 거의 매일 이름을 불러보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내 염두에 잠긴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는 벌써 오랫동안 그 여자와는 두 번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 여자는 나의 마음속에서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며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까지 성장해 있었다. 그 여자는 나의 수호신으로서 무슨 일에도 혼자 생각하는 대신 함께 이야기해주는 나의 또 하나의 자아로 되어 있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나는 잘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여자를 거의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이 하늘의 뜬 구름을 여러 가지 이상스러운 형태로 변화시켜 보듯이 나의 공상이란 작용이 나의 소년기의 하늘에 이러한 몽롱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현실이 표시하는 암시적인 윤곽으로부터 상상의 완전한 초상화를 그려냈을 것이다. 내가 사고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갔다. 내 안에 있는 선한 것, 노력의 목표, 신앙의 대상, 보다 나은 내 모든 전 자아 등 무엇이든지 그 여자에게 속해 있었고 또 내가 그 여자에게 준 것이었고 내 수호신인 그 여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부모님이 계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후작의 영양 마리아한테서 온 영문 편지였다. 친애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이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못 만났군요. 옛 친구인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오후 스위스 오두막 집에 혼자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마리아. 나는 영문으로 오후에 문안 드리겠다는 답장을 곧 써 보냈다. 스위스 오두막집이란 그 성의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원으로 쭉 뻗어 있어 성의 앞마당을 통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격식과 예의에 맞는 대우를 해줄 심사였다. 우선 나는 마음속에 천사를 달래서 안정시키고 그 여자는 천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좀처럼 내 마음은 침착해지지 않고 그 천사도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억지로 용기를 내서 인생이라는 가면 무도회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반쯤 열려진 문을 두드렸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 낯선 부인이 나와서 후작의 영양은 곧 오시게 될 거라고 역시 영어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가 곧 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마음 놓고 사방을 돌아볼 수 있었다. 사면의 벽은 떡갈나무 목재로 되어 있었고 삥 둘러 서로 교차된 격자창이 있었으며 잎이 넓은 담쟁이는 온 방을 뒤덮고 있었다. 의자와 테이블 역시 떡갈나무 제목으로 되어 있었으며 모두 잘 조각되어 있었다. 마룻바닥은 널빤지로 깔려 있었다. 눈에 익은 물건들이 방 안에 많이 있는데도 색다른 인상을 주고 있었다. 옛날에 우리가 놀던 방에서 낯 익은 물건은 고사하고도 그 밖에 새로운 물건들, 말하자면 새로운 초상화 같은 것도 대학 시절에 내가 내 방에다 걸어 놓았던 것과 똑같았다. 피아노 위에는 베토벤, 핸델, 맨델스존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 내가 선택했던 것과 일치하였다. 구석에 서 있는 밀로의 비너스는 내가 고대의 입상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단테, 셰익스피어의 작품, 타울러의 설교집, 독일 신학, 리켈트의 시집, 테니슨과 번즈 등의 시집들, 그리고 카일라일의 과거와 현재 등 모두가 내 서재에 있는 것과 같은 책으로서 최근까지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려 했지만 곧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고 돌아가신 후비의 초상 앞에 다가섰다. 이때 문이 열리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아온 두 남자가 후작의 영양을 안락의자에 앉혀서 방으로 데려왔다. 아, 저런 인간의 모습이. 아무 말 없는 그 얼굴은 호수같이 잔잔했다. 두 남자가 돌아갔을 때 그 여자는 내 쪽을 바라보았다. 옛날에 바로 그 신비한 눈이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순간마다 더욱 생기를 띠더니 얼굴에 온통 웃음을 띠며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옛 친구군요. 별로 변치 않았어요. 나는 지, 당신의 존댓말, 이란 말은 못 쓰겠어요. do, 너 라고도 하기 어려워서 그냥 영어로 말하겠어요. Do you understand me? 아시겠어요? 이렇게 환영해 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리고 가면무도회도 아닌 것이 확실했다. 여기 서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원하는 혼이다. 혹은 두 친구가 변장하고 검은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선만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거기 있었다. 나에게 내민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나는 말했다. 천사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형식이나 습관이라는 것의 힘은 놀라운 것이므로 아무리 친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연히 언어를 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말이 끊어지고 우리는 서로 어색함을 느꼈다. 사람이란 어렸을 때부터 세장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도 감히 그 날개를 펴지 못하고 조금만 높이 날아오르면 사방에 부딪힐까봐 조바심을 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침묵을 깨뜨리고 말했다. 그것은 정말 그래요. 그것으로 괜찮아요. 별 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가끔 숲속을 나는 새와 같이 나뭇가지 위에서 서로 만나 소개하는 일도 없이 함께 노래 부르는 신분이 되고 싶어 하지만 같은 새라 할지라도 부엉이나 참새 따위가 있어 그런 것들에게는 모른 채 하고 지내야 이 세상은 편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문학과 같은 것으로 진정한 시인이 지고의 미와 진실을 탁월한 의문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듯이 사람들도 의사감정을 발표할 자유를 사회의 여러 가지 속박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지속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때 플라톤의 식구를 상상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곳에서나 영원한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엮어놓은 의문 속에 잡을 수 없는 정신이리니. 정말로 그 말은 옳아요. 내게는 그래도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병과 나의 고독이에요. 나는 종종 젊은 남녀들을 동정하는 때가 있어요. 그들이나 그들의 친척들은 사랑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소녀들은 무엇이 제 영혼 속에서 잠자고 있고 훌륭한 남자친구의 충고의 말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한 젊은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의 마음속의 갈등을 멀리서 지켜준다면 여러 가지 기사적인 미덕을 다시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일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개입되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희망의 물결이라든지 아름다운 얼굴을 본 희열이라든지 달콤한 감상이라든지 때로는 유리한 타산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순수한 인정의 원래 모습인 대안과 같은 고요를 교란시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말을 중단하였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 여자의 얼굴을 휩쓸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오늘은 이 이상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의사가 못하게 하니까요. 맨델스존의 음악이 듣고 싶어요. 저 이중주. 그 곡은 옛날부터 당신이 썩 잘 연주하셨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까닭은 그 여자가 말하던 것을 그치고 두 손을 옛날처럼 깍지 끼고 있을 때 나는 그 손에서 반지 하나,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반지는 그 여자가 나에게, 다시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머릿속의 사념이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를 마치고 나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렇게 말없이 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다 이해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이만해 두겠어요. 매일매일 더 쇠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친해져야 되겠어요. 병들어 불쌍한 인간은 항상 관대함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이 시간이 좋으시겠어요?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그 손에 입 맞추려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내 손을 꼭 잡고 힘껏 누르며 말했다. 이것으로 괜찮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